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단순히 문화 쪽에서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료계와 이제는 연예계까지 국정농단 의혹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최순실 씨의 마수가 뻗쳐지지 않은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 규명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 최순실 씨가 구체적인 인사에 개입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인사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순실의 실세인 차은택 씨가 검찰 진술에서 내가 최순실 씨에게 김종덕, 김상률 인사를 부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동아일보의 일면 단독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황제 소환에 이어서 늑장 압수수색, 구색 맞추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자택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무려 114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114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한다고 해도 몇 번입니까? 17번 집을 대청소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집안에 중요한 문건이나 증거가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총장도 우병우 수석과 무관한 것 아니냐라는 인터넷의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의료계에서 최순실 씨의 영향력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순실을 담당했던 안티에이징 병원의 차움 의사가 청와대에 들려가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차움에서 일했던 의사가 최순실 씨처럼 청와대에 들락날락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고개 숙인 문학의 권력, 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이 차은택 씨도 대타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반증 아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어제 동아일보 일면 단독 내용이 한겨레 일면으로 오늘 이어지는데요. 청와대가 지난달 도피 중인 차은택을 사전에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차은택의 혐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홍보수석실의 이 같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 별거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일면 보도와 오늘 한겨레신문 일면 보도가 맥락상 일치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직무유기했다는 의혹에서 더 벗어나서 차은택과 최순실과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무엇 앞두고 검찰 수사팀 검사가 사상 최대 인원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50여 명으로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7개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 검찰이 차례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업 총수를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7개 대기업 총수 모두 소환조사할 것이고 결국 대통령도 수사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단독 보도되고 있는 이 사진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입니다. 독일에서 지난 6월 최순실 씨가 호텔을 구매하고 호텔 구매 파티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의 아들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손자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호텔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난리통으로 만들어 놓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중앙일보가 입수한 독일 현지의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고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화계에 이어서 의료계 그리고 이제는 연예계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최경락 전 경위를 꼽았고,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최 전 경위는 그 길로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사건의 실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던 당시 민정비서관 우병우 수석이 놓여 있습니다.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목숨을 끊었던 최경락 전 경위의 유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2년 전 이 사건, 오늘에서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2년 전 유서입니다. 당시 최 전 경위는 동료인 한일 전 경위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한일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동료의 걱정입니다. 우리 회사 차원의 문제다. 경찰과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유서였습니다. 최경락 전 경위가 남겼던 이 문서, 그리고 검찰이 최 전 경위에게 적용했던 혐의, 박관천 전 경정이 작성한 청와대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유서에 나오는 한일 전 경위의 휴대전화를 당시 검찰이 압수하는데 그 휴대전화 안에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 즉 정윤회와 최순실 부부의 비선 정황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이 문건과 휴대전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문서 유출만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던 최경락 전 경위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모자를 둘러쓰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노란색 점퍼 차림의 최경락 전 경위. 복사하실 때 혹시 뭐 군실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 뒤에 봐. 이때 당시 최 전 경위는 우리 취재진들에게 단 한마디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나는 억울하다. 내가 문건을 절대로 유출하지 않았다. 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 전 경위는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저 길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 같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년 전의 이 사건, 유서에 등장한 한일 전 경위가 취재 기자를 만나서 당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저 사진에 있는 분이 한일 전 경위인데
동료인 최경희의 유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뭐라고 포옹한 겁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정윤회 씨와 최순실의 국정 관련단의 승마협회에서의 갑질에 대한 논란을 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본인의 이제 한일 경위는 승마협회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 이것을 담은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까 숨진 그 자살한 그 최경락 경위한테 줬다고만 얘기하면 너는 불기소로 처리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입을 닫아라. 그렇게 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 있는 피행정관으로부터. 민정수석실에 있는 피행정관이 직접 한일전 경위를 만나서 회유한 거군요. 야, 너 문서 네 동료인 최경락한테 줬다고만 말만 해. 그럼 살려줄게.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5개월 나중에 구속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걸 받은 이제 최경락 경위가 저 얘기에 대해서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너 입장을 이해한다. 나도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한 건데요. 그럼 진실이 이제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유서에 나왔던 이 부분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전 경위의 이 말을 2년 전 저희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미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 한일 경위가 입을 연 겁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한일전 경위의 양심 고백, 정윤의 문건 유출, 최경희 자살의 진실은 이런 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 방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의 피행정관이 나를 만나자고 접촉을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회유하려 했다. 라는 겁니다. 일단 왜 2년 가까이 된 뒤에야 털어놓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당시엔 너무 무서웠다. 말단 공무원이 청와대 검찰과 맞서려고 하니 겁이 났다. 이제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최경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침묵하면 유서가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체포 하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피행정관한테 공중전화로 전화가 와서 만났다.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서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만 진술해라. 그럼 당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를 회유하려 했다. 이게 말이 좋아 회유지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민정비서관실의 피행정관에게 이 한일 경위가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진술하면 최경희도 좀 배려해 주겠냐? 라고 물었더니 당시 행정관은 위에다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최경희에게 연락을 했는데 최경희는 정윤의 문건을 절대로 기자에게 주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내가 문건 복사해 준 건 사실이니 그냥 그렇게 말하고 우리 선처받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최경희가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내가 한 짓이 절대 아니다. 한일 너도 회유당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리고 곧바로 그는 체포됐고 구속영장까지 검찰은 발부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방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풀려나자마자 최경희가 목숨을 끊었다. 결국 민정비서관실의 피행정관은 한일을 회유했고 한일도 동료인 최경락을 회유하려 했지만 최경락은 끝까지 청와대의 의도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겁니다. 압수된 휴대전화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일 경위도 체포가 됐었는데 한일 경위의 휴대전화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느냐? 승마협회 비리 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녹음돼 있었다. 당시 나는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를 다 관장한다는 정보도 내 휴대전화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고 피행정관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당시 검찰 수사 때는 최순실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당시에 내가 승마협회 정보를 캐고 있었던 게 그게 내 실수였다. 내가 바보였다.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정성희 의원님, 2년 전 사건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설계한 대로
최경락을 희생양 삼아서 정윤회,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저는 이제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최경락 경위는 당시에 그 정윤회를 비롯한 그 청와대를 드나든다고는 비선 실세의 움직임을 제일 먼저 보도한 게 이제 세계일보인데요. 세계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해서 혹시 이 문건을 갖다가 세계일보에 이제 유출한 것이 최경락 경위가 아니야. 안팎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경영은 나는 아니다. 문건을 본 건 사실이고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은 묻혀버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말단 경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선택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고요. 당시에 민정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수석이 되기 전에 우병우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그 설 모두 알면서 경찰, 당시 이제 검경의 갈등이 있었지만 경찰을 희생양 삼아서 이걸 덮었고요. 그 덮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석으로 승진을 했던 정황.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에 이제 마지막 은폐의 어떤 게이트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미시적으로 볼 게 있고 조금 크게 볼 게 있는데 먼저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비서관이 그때 검찰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를 한 손에 틀어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경위한테 행정관이 만나가지고 한경위가 어제 검찰에서 이야기한 걸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넌 이런 방향으로 가라 라고 이제 회유 및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연말에 대통령이 연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뭐 일사천리로 일이 쭉 진행됐고 우병우 비서관은 수석으로 승진을 하고 김영환 수석은 그때 이제 허수아비 노릇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고 뭐 나중에 오늘 김기춘 실장의 이제 뭐 지시 사항까지 이제 유출이 되는데 조금 크게 볼 필요는 있는 게요. 조홍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박관천 행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사를 시작한 건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죠. 그분들은 그 김기춘 실장의 이제 허락을 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박지만 그 회장한테 이런 것들도 돌고 있으니까 행동 좀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경고를 보냈다. 이건 이제 법원에서도 청와대 문건은 아닌 걸로 판정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거꾸로 이제 유탄을 맞았다는 거죠.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지 말아라고 이야기 들은 거는 세월호 사건 전날 2014년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박관천 행정관도 청와대에 나가가지고 원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이 양반이 이제 정보과 형사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도봉경찰서, 도봉경찰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외곽의 형사과정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 박관천 행정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박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이 한일 경위도 인정하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복사를 한 거죠. 그 뒤에는 좀 이야기가 엇갈립니다만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일이 쭉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정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걸 이제 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다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수석도 바뀌고 유진용 장관 같이 조금 쓴소리 하는 사람도 바뀌고 2014년에 이 문건 파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서치를 하고 경고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비호 세력만 살아남고 우리가 아는 국정농단 2년이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이게 정말로 정성희 위원께서 조금 전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잘 안 쓰시는 표현까지 쓰였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한일 경위의 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른바 비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서 최경락, 한일 두 명의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민정비서관실에서 적어도 이것을 설계한 다음에 한일 경위에게 너 그냥 최경희한테 줬다고만 해라 라고 음모까지 짜서 억울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 아닙니까? 최순실과 우병우로 좁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보고 굉장히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오늘자로 알려진 가장 핵심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윤의 문건 파동을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일 이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사실 그냥 단순한 일반 경위가 아니라 그 승마협회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제 여기에 방점을 둘 수가 있거든요. 살려주겠다고 말했던 한일도 결국에는 승마협회 비리를 캐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뼈아픈 사건들이죠. 정윤회 문건 파동이야. 어차피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윤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갈등이 벌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또 반드시 지켜야 했던 사람은 최순실 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어났던 사건이 2014년도 12월 달의 얘기예요. 근데 2014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정유라 씨가 사실상 그 아시안 게임에서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점청됐던 게 2014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됐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캐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정윤의 문건 파동에 있던 은밀한 문건까지 같이 볼 수 있었던 그 사건들이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그 우병우 전 비서관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틀어지고 입막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와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일 전 경위를 찾아가서 회유하고 협박했던 피행정관을 지금 당장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검찰에서 긴급 체포라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14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 당시에 죄가 없었던 사람들은 자살이 이르는 상황이 되거나 이 한일 경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파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공직 생활은 다 끝났고요. 굉장히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거로 밝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죄가 있었던 사람들 떳떳하게 살고 있고 그 당시 피행정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위에 있었던 우병우 수석은 여지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그 당시 이 사건에 관계했던,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긴급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직속 직원으로 있었던 피해 행정관이 한일경에게 제안했던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말도 결국에는 거짓말이었던 정황이 높습니다. 한일경에는 결국 구속됐고 파면이 됐고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마치 믿기 힘든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비선 실세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이 작동을 해서 검찰을 조종해서 음모를 만들고 애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까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셨겠지만 지금 숨진 최경희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저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답답하면 한마디라도 하게 마련이잖아요. 정말 난 억울하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양반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내가 완전히 얽혔구나, 더 이상 벗어나갈 수 없다라고 아마 저 순간부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마치 올가미에 걸린 것처럼 내가 걸려들었구나. 빠져나갈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때부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아하. 저도 이제 당시에 2014년 그때 12월이었습니까?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당시 저 유서 내용을 보고 도대체 위에서 어떤 압력과 회유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유서까지 남겼을까. 그때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오늘 2년 만에 다시 봐도 여전히 충격이고요. 전 이번 사건들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지만 결국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 자기네들 어떤 권력 싸움 속에서 항상 말단 공무원들, 힘없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만 죽어나갑니다. 예. 결국 최경희가 왜 죽었습니까? 결국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회유가 들어왔고 결국은 그 옆에 있는 그 동료들까지 사실은 이간질시킨 거고 정말 나쁜 짓을 다 한 거죠. 동료 이간질에 허위 자백하게 하고 결국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도 있었을 텐데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정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시 청와대로 얘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대체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얼마나 은폐를 했던 건지,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건지 일단 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누가 유출했는가? 그러니까 최경희는 유출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파야 될 게 진짜 누가 유출했는지. 근데 유출한 사람을 아마 검찰에서 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닌가라는 그 어떤 의혹이 드는데 결국 파야 되죠. 누가 정말 유출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정윤회 씨,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
그 녹음된 내용이 이 사람 그 휴대전화에 있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한일 전 경위가 파헤쳤던 그 승마협회와 관련한 최순실의 비리에 대해서 그걸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하나도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검찰 조사 갔을 때. 그거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마치 잘 짜여진 올가미를 사냥감에게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셔서 여쭤보는데 권력이 이 정도까지입니까? 참 정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요전에 한번 했는데, 오늘 얘기가 정말 잘 짜여진 다큐멘터리를 정리해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그 여러분은 씨앗틀이라는 그 기계를 본 적 없을 거예요. 예. 어려서 목화를 재배해서 솜에서 그 씨를 빼내는 기계예요. 아주 단순한 기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늘 하시면서 뭐가 망가지면 그러세요. 씨앗틀 고장은 항상 괴머리야. 고양이 머리처럼 생긴 것이 나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아주 단순해 고장나면 반드시 씨앗틀에는 괴머리 고장인데, 지금 이번 사태의 최종 괴물이는 우병우예요. 우병우다. 거기서 시작됐는데 지금 그 최경락 경위, 한일 경위 얘기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예. 민정수석과 민정 무슨 실? 행정관실? 거기서 어떻게 민정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황을 살피고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일 경위 최경락 경위가 정말 끌려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고 사표를 내고 파면을 당하고, 이 올바른 공복을 이렇게 내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수사만 했어도 오늘날 이런 사태가 없고 박근혜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고 하야라는 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우병우 뭐 한 겁니까? 반드시 씨앗틀의 고장은 괴물에서 난다고, 이번 모든 일이 우병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괴물이다. 예. 근데 아까 뭐 말을 하다 조금 꼬이셨어요. 김순환 검찰총장도 무관하다 그러셨나? 무관한 것 같지 않다 그랬나?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가 맞죠? 예. 아까. 그래서 물론 그걸 흠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검찰이 뭐 했으면, 민정수석이 뭐 했으며 제일만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은 거 아니냐. 예. 화가 납니다, 진짜. 이 사건 이후에 이른바 정윤회 씨 비선 논란을 굉장히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우아하게 잘 정리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우병우 전 비서관은 우병우 수석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모든 일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괴물이다. 이기진 전 의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정의 수석끼리 알겠지만 민심을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기에 이제 최순실의 비리를 덮는 걸로 작동한 정황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어제서야 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의 자택을 조사를 했는데,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게 그 언론 보도가 나온 지 거의 지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제서야 했는데, 뭐 검찰 조사 전문가니까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검찰도 공범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지금 당장 한일 그 전 경위한테서 압수한 휴대전화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봐도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정말 민정이 주범이고 이 검찰이 공범이라는 상황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게 하는 게 정치인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가까이 있던 경위가 자살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순실의 승마협회에 대해서 조사했던 검찰 문체부 국장들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짧게 예. 보시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이거 경고를 보내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고등을 꺼버리고 그 공직자들은 다 쫓아내고 한 결과가 지금 오늘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 대해가지고. 최경락 전 경위의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저 이철성 경찰청장의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요, 한일 경위? 이름이 한일이에요? 예. 당장 복직시켜야 됩니다. 당장 복직시켜라. 복직시켜야 됩니다. 예. 올바로 일하는 사람을 왜 쫓아냅니까? 이 사건, 2년 전 이 사건 또 다른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앞으로 계속 그 흐름을 주목하면서 추가 취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에 관한 또 새로운 의혹입니다. 저희가 출력물을 정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상식을 뒤엎는다라는 이야기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최순실의 끝없는 백태. 첫 번째, 최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일 전 경위가 파면을 당하고 억울한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과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옷을 벗는 동안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호텔 개업 파티를 하면서 싱글벙글했던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입수한 사진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수년 전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6월 사진입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모녀는 독일의 비넥 타우누스 호텔을 우리 돈 7억 원가량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 인수 기념 개업 파티를 벌인 셈입니다. 지난 6월 파티장으로 사용한 호텔 실내 공간을 함께 보시죠. 누구 취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 분홍색 천으로 호텔 실내를 장식했고 굉장히 풍선들도 많이 띄운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흥겨운 분위기에서 호텔 관계자와 최순실 씨 모녀 정유라 씨는 문신을 한 채로 사진을 찍었군요. 정겹게 사진을 찍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정착을 도왔다는 데이비드 윤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를 수행하는 한국인 남성의 사진도 보이고 호텔 집에 있는 한국인 남성의 사진도 보이고 최순실 그리고 문신을 한 정유라 씨의 사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최순실 씨가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손자,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칼럼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제가 어쩌다가 최순실 씨 생일까지 외워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참담하네요. 제 생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6월 23일 최 씨의 생일이었다고 하죠. 파티를 열었는데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참 참담했던 게 방금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위와 바로 우리는 연관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 씨와 그 일가, 딸 이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누군가는 검찰 조사를 심하게 받았고 누군가는 자살을 했고 누군가는 파면을 당하고 이런 동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차곡차곡 축적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독일에 가서도 한국의 자기 손발들에게 일일이 일을 지시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친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한국에서 자신들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됐다는 걸 과연 알기나 할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최 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 수사관도 대폭 늘렸다고 하는데 최 씨에 관련해서는 정말 주변 샅샅이 모든 걸 다 하고 사실은 저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한테 가장 약한 고리는 결국은 돈이에요. 예. 이제 권력과 돈이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권력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그 자기 목숨을 잃는 것만큼 심하게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은 돈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것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상위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게 돈이기 때문에 우리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재산 환수해야 됩니다. 그거 예. 아니고 주변 사람 다 처리해야 되고요. 그거 아니면은 이 국민들 대한민국 전체가 요즘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도대체 치료할 겁니까? 검찰에선 뭐 재산 동결, 계좌 동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최순실 씨가 귀국한 날 국민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돈을 찾았다. 검찰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데.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 우리 윤 시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태들에 대해서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의 유병원 씨 사태를 보게 되면 최순실 씨로 인해서 국가가 농단당하고 피해를 입은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최순실 씨가 일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 다 팔아갖고서는 어떻게든 현금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이 뒤에서 쌓아놓은 곡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지금 가늠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저기 이제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자기들만의 제국을 저는 구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들만의 제국을 독일에 구축했던 거다. 독일의 완전 범죄를 꿈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박근혜 정부 임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테러를 다 연 거죠. 그동안에 불을 축적할 때를 축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독일로 자산도 빼돌리고 본인들이 독일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일들을 완전 범죄를 꿈꿨다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 6월 달에도 저런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저런 행태를 알면서도 협조하고 방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혐오감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부분들인데요. 저 6월 달에 최순실 씨 일가가 저러고 있는 거 알았던 사람들 과연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과연 최순실 씨 일가가 독일에서 저러고 있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전혀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자기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루빨리 대한민국 들어와야 되고요. 김병민 시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많죠. 근데 결국은 뭐 또 말씀드리지만 박 대통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조원동 수석 같은 사람이 CJ에 전화 걸어서 협박하고 뭐 성형외과도 입어주고 그분이 무단히 무슨 자기가 상관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물론 죄질의 차이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뭐 출세와 권력과 부를 위해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이걸 이제 길을 헤쳐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뭐 단죄를 해야 되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때 개인적인 일을 두 번째 사과에서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벽이 낮았다. 그 수준으로 이게 가늠이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뭐 세 번째 사과라든지 이런 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독일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최순실 씨의 모녀를 보면서 정성희 의원님, 전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좀 읽을 수 있네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독일에 가서 저렇게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뭐 주택과 호텔까지 한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낌새, 권력의 누수에 대한 낌새를 눈치채고요. 권력은 놓치지만 이제 돈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칩거에 준비를 했다는 정황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놓치지만 돈만은 놓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최순실에 의한 대통령직 사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뭐 대통령이 뭐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동 어떤 소유자, 대통령직에 대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영부인으로 사실 대통령직을 갖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언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약간의 그런 비슷한 그 느낌으로 대통령직을 사실상 이제 사유화하면서 권한은 가지고 있어 책임은 안 지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그 일단이 드러난 것이 이제 저는 지금 나오지만 두 가지가 크게 대통령직의 어떤 그 공유화에 대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기업의 돈을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어가지고 이제 K스포츠 미래를 챙긴 건데, 권력사의 일단이 나온 것이 오늘 동아일보와 일면에서 보도한 이건데요. 차은택이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거죠. 최순실이 한테 부탁을 해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그다음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그다음에 송성각 요 세 개를 인사를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한테.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직을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임명이 가능했던 겁니까? 그대로 됐던 거죠. 그대로 우리가 당시에 이제 유진영 장관이 쫓겨난 것이 면직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있는데 먼저 사표를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밑에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언론도 깜짝 놀라는 이제 김종덕이 누구지? 했던 사람이 돼서 막 그때부터 누구냐 막 찾아보고 난리쳤는데 그 배우가 드러난 거죠. 이거는 차은택이 스스로 고백한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도 굉장히 뜻밖의 인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소를 써서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보수 정권에서 오기에는 굉장히 그 당시 진보적으로 알려지고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미적인 그런 걸 써서 우리가 이제 비판까지 했던 사람이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보수 정권에서 진보적인 인사를 쓰는 게. 그렇지만 그것은 좀 애들 말로 깜놀하는 인사였어요. 그 누구지? 송성과 마찬가지고 그 한 고리가 차은택이 자기가 최순실을 통해서 부탁했다라는 거 오늘 밝혔고요. 예. 대통령이 그대로 한 거죠. 이거 뭐 국정농단이고 인사개입 이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기진 전 의원님께서 국정을 경영해 보셨으니까 국회의원으로 권력이 이런 겁니까? 난 권력 맛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이걸 정리해보니까 이래요. 대통령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난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도운 게 아니라 대통령을 등에 업고 순 도둑질하러 거길 들어간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도둑질하러 들어갔고, 그런 도둑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될 사람은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 자기들 도둑질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봐줄 사람들을 사설에 박아놓고, 예. 아주 완벽한 도둑질을 해먹은 거예요. 완벽한 도둑질이다. 예. 이게 뭐 그 이상의 할 말 있겠어요? 예. 지켜야 될 사람이 그걸 안 지키고 도둑 잡는 사람을 잡아다가 파면시키고 자살하게 하고, 예. 이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장관직 임명에 정말 이런 허무한 뒷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수석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인 사람 가지고 아유 참 박근혜 정부가 독특하게 이게 폭을 넓히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차은택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계진 의원님 말씀에 약간 제가 반대되는 입장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대통령은 잘하려고 했는데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수준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제 귀를 터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이 무슨 최순실을 언제 봤다고 최순실을 보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술자죠. 테크니션이 우병우였던 거죠. 예. 소리 소문 없이 그런 것을 깔끔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테크니션으로서 우병우 수석을 활용했다. 최순실의 끝없는 백태, 정말 상식을 뒤엎을 정도로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도 보도하면서 놀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태블릿 PC,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부터 그리고 검찰 수사 때 내내 저 태블릿 PC 내 거 아니고 내가 사용할지도 모른다. 고영태가 들고 다니던데요?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술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생일 선물로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선물한 태블릿 PC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블릿 PC를 김한수 행정관이 구입했던 시점이 드러났는데요. 개통한 시기가 2012년 6월 22일. 독일에서 조금 전 최순실 씨 모녀가 축하 파티를 벌였던 것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생일이 6월 23일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태블릿 PC를 개통해서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로 증정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에 담겼던 이 셀프 카메라는 최순실 씨가 주위 측근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벌이면서 찍었던 셀프 카메라인 것으로 검찰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수 행정관은 내가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고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행정관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윤 실장님. 그 이춘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지만 이제 4명, 원래 4명이고 또 박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뒷차에 있다가 급사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인데도 가서 눈물을 흘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문재인 후보도 선거운동을 하루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제 그 애도의 의미로서. 근데 그 이춘상 보좌관한테 이 돌린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랄까 최소한의 이게 조폭식의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도대체 이 바닥이 어디인지 를 모르겠어요. 뭐 김한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김한수 행정관도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청와대 그 행정관 중에서는 이 라인인데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민정하고 홍보 쪽 관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임 한광옥 비서실장이 뭐 바깥에 이제 뭐 국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 청와대 내부에 대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시고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이들의 주특기인가 싶은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아까 알기 싫은 최순실의 생일도 알게 됐다. 이 태블릿 PC도 최순실 씨의 생일 하루 전에 개통을 했다고 그죠?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6월 22일 날 개통을 했고 그 다음 날 이제 생일 선물로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진실 여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이춘상 씨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예. 저는 처음에 이제 김한수 행정관이 검찰에서 이 고 이충산 보좌관을 언급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꽤 며칠 전이죠, 한참 전이죠. 아,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고인까지 저렇게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참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떻게 고인, 그것도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 진실 여부를 일단 떠나서요. 근데 결국 이제 보도에 따르면 확인됐다고 하죠. 23일 날, 2012년 6월 23일 날 이제 전달이 됐고, 이춘상 보좌관이 쓴 흔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 사용자가 최순실 씨였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도 아니고 최순실 씨가 가장 첫 번째 사용자라고 지금 그 검찰발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인 아까 그러니까 조폭도 의리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양심, 인간으로 갖춰야 될 정말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좀 있길 바라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큰 기대가 돼버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확인된 것도 있지만 확인 안 된 것도 있지만 청와대 최순실 씨 라인에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있다고 하고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심어놓은 사람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관찰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최순실 씨가 자기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놨다고 하고 또 있죠.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우병우 라인. 우병우 라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사정기관의 전반에 다 뻗쳐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가능한데. 우병우 수석 검찰청사 들어가니까 후배 검사들이 예.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조아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호원들 입구 들어갈 때 방호원들이 서서 이제 기자들 좀 막는데요. 우병우 수석 왔을 때 이례적으로 6명이 길을 터줬다고 하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황제 소환이란 말을 한 100번 들어도 저 모습은 황제의 모습이다. 예, 과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다 샅샅이 해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최순실 라인과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속가냄이 없으면 검찰 조사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기진 전 의원님,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고 이충상 보좌관까지 끌어들여서 네. 최순실 씨의 거짓말을 도운 청와대 행정관, 이 권력이 이런 겁니까? 한마디만 하죠. 잘못을 했고 이것을 벌받는 과정에서조차 영어로 더티합니다. 더티하다. 더티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의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있어요? 정유라 씨가 인터넷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할 의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유라 씨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김병민 의원님, 오늘 이 정유라 씨에 관련된 또 하나의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정유라 씨가 이 승마 대표 선발전에서 본인이 했던 실력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 정유라 씨 뒤에 순번이었던 선수의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그걸 또 입막음하려 했던 정황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정유라를 202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수순을 밟았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금메달이 필요했고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이 필요했고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됐고 지금 얘기가 바로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지까지 봤던 것처럼 정유라 씨가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라는 증거를 찾기 참 어렵거든요. 승마를 뛰어들었던 것도 성악을 하다가 뒤늦게 전환을 했던 거고 이 당시에 이제 대표 선발전에서 정 씨가 나름대로 경기를 했는데 1차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대요. 2차전에서 점수가 갑자기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도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정유라 씨 바로 뒤에 있는 선수의 아버지가 항의를 한 겁니다.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승마협회에서 당시에 모 임원이 와갖고서는 조용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항의했던 선수의 아버지가 건설회사라고 있었는데 세무조사 얘기까지 해가면서 나름의 반협박까지 했다라는 거로 보여서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얼마 전에 SNS에 올렸던 글 기억나실 거예요.
돈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할 거다. 힘 없으면은 니네 부모를 원망해. 만약에 그 뒤에 있는 선수가 정유라 씨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집안의 아버지였더라면 하는 자괴감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며, 객관적으로 만약에 지금 그 심판의 판정이 제대로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약 그게 조작되는 상황이라면 올림픽 나가서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야 되는 선수가 바뀐 거고, 이걸 통해서 이화여대에 입학해야 될 사람이 바뀐 거, 학생이 바뀐 거고, 사람의 운명들을 가지고 공정성을 완전히 유배시켜버린 채 자기들 마음대로 돈과 권력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최순실 씨가 이 같은 못된 행태들, 여기에 정유라 씨도 100% 공범입니다. 예. 근데 뭐 이화여대에 자퇴서까지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퇴하려면은 와서 본인이 지도교수 사인도 받고 학과장 사인도 받고 하려면은 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빨리 좀 들어와서 정유라 씨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자퇴서를 이대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대에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화에 대한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자퇴서를 받아주게 되면은 이화여대에 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청남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거의 학교도 나오지 않고 이제 임신해서, 사실 선수 생활 때문인지 임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출석에 따라서 50며칠이다, 20며칠이다, 심지어 20일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없으면 대학 입학도 역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정유라 씨한테는 사실 이대에 다니고 자체가 괴로울 수 있어요. 레포트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합격 확정을 나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 친구인데, 이제 이거는 격까지도 나갔지만, 아까 뭐 과거에 이렇게 권력형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은 장기적인 도피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어떤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대중 정부 때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있던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도피하다 23개월 만에 이제 잡혔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최순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도피하려고 독일에다가 근거지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처럼 차은택이나 최순실이나 정유라 씨나 스스로 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예.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를 받고 누군가가 카바를 해줄 때 조사를 받는 것이 다음 정부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판단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순실 씨 모녀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 때문에 억울함을 느꼈던 사람이 굉장히 많고, 최순실 씨 모녀로 인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한이 지금과 같은 이 민심의 아우성으로 확대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의료계에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마수가 뻗쳤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 당선 이전 같은 안티에이징 병원을 다녔고, 해당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 청와대에 최순실 씨처럼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단독으로 차움병원의 해당 의사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순실의 단골병원, 보건당국은 오늘 그 병원을 현장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차움에서 일했던 전문의, 안티에이징 의사는 매달 청와대를 방문해서 치료를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인터뷰 내용 확인하시죠. 옛날부터 만성 피로가 있으셨다고 그래서 선거 전에 진료를 조금 의뢰를 하셔서 제가 봐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안봉근 홍보수석이 타이트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그분이 좀 성격이 약간 급하신 편이거든요. 혈관을 3군데가를 터뜨렸어요. 항의를 하는데 주사실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요즘 대통령 상태가 어떠니까 혹시 피곤하시면 어떤 주사를 놓을까요 하면 그것만 제가 자문하고 있어요. 최순실 씨의 단골 피부과 병원 의사도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를 출입했다라는 거고 최순실 씨 모녀가 이용한 회원권의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심경을 털어놨는데 오늘 다른 주간지 기자를 만나서도 상세한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은 차움병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미어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순실의 담당 의사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로까지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해당 의사 김 씨를 만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전 경선 때 차움에서 만성 피로가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당시 박근혜 후보였다. 그 인연으로 당선 뒤 청와대 자문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담당 의사가 대통령 청와대 자문의로까지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 해당 의사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청와대 의무실에 주문 넣어두면 의무실에서 다 구비해 두었다. 뭐 대리 처방은 아니지만 이 사실이 더 충격적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를 때만 들어갔다. 주치의도 있고 담당 전문의도 있는데 자문의가 대통령의 치료를 맡았다는 겁니다. 물론 만성 피로와 피부에 관해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약을 잘 안 드신다. 약 대신 주사로 영양제 정도를 맞았다. 세월호 사고 당일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통령은 마취를 안 하는 분이다. 부모님 때문에 의식을 잃고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최순실 씨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부과 시술을 자주 받는 것 같았다. 주치의와 같이 피부과 시술을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받는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른다. 오른쪽 입 옆에 멍자국이 있기도 해서 이 보톡스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최순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박 대통령과 똑같은 주사를 놔달라며 찾아왔다. 대통령이 맞았던 주사 나에게도 처방해달라. 그러면서 최 씨는 성격이 특이했다. 주사를 맞으려면 1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데 못 기다렸다. 30분 만에 주사를 빼고 나오기도 했다. 2013년에서 2014년쯤 간호사가 실수로 혈관을 2-3개 터뜨린 이후로 주사를 놓는 전문 간호사가 있다며 정맥 영양 주사의 일종인 IVNT 주사제를 싸서 직접 자기가 주사를 놓기도 했다. 이 칼럼.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그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적극적인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도들이 그 뭐 최 씨가 이제 주사제 같은 것을 직접 가져갔다. 그래서 과연 이 청와대에 직접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렇게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제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자문이 공식적으로 자문이고 그래서 그 청와대 의무실에 어떤 약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구비해놨기 때문에 따로 처방을 해서 전달을 했다. 최 씨가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게 담당 의사의 이제 주장인 거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7시간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자기가 아는 그 피부 담당하는 의사는 그날 당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좀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의사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의사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일에 최순실 씨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냐는 거죠. 심지어 예. 의사부터 영양제 먹는 일까지.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미용사 거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최순실이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게 의상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옷까지 약까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전 좀 특이한 게 저거였어요. 보통 이제 그 주사를 싫어해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은 또 약 대신 주사를 더 선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건 어떤 건가 그 약간 의문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주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어쨌든 의사들이 옆에 필요했을 테고 간호사가 필요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지금 담당의 주장은 옆에 이 주치의와 간호장교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는 어떤 그 의문의 약을 제공했다거나 그런 의혹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담당의 얘기니까 일단 믿어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단 확인이 된 건 자문이라는 건 공식적인 직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이제 의무실이 있고 주치의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통합병원에 이제 3단계가 있어서 다른 이제 전문적인 경우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자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주 다행인 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분이 했다는 건데 저는 이분의 말 중에 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최순실 씨한테 주사를 쏴줬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 처방전을 받는 거하고 그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를 놨는 것은 위반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무슨 이제 링겔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위반이고, 두 번째는 주치의하고 내가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모른다. 피부과 시술을 누구에게 얼마나 자주 받는지.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다른 쪽에 보면은 피부과 자문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은 시술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시술에 관련되는 분이 또 이제 세간의 의혹인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사람 주장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게 뻥 뚫려 있는 부분으로 하나 남는 거죠. 예. 최순실 씨와 관련된 담당 의의가 대통령이 주치의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것인데,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돼서 이 해당 의사는 대통령은 마취를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마취인데 사실 보톡스 주사 같은 거 보면은 마취를 하고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참 포토제닉하고 예쁘십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가 이제 4세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 중인 현실에 어떤 그 의존을 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눈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멋지신 분이고, 우리나라 현실 경쟁력으로 저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르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여성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사실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아닌데, 대통령이 저런 것에 좀 그렇게 경도되셨다면 그것 역시 저는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생각으로 어떤 옆에서 영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도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비타민 주사를 맞았다거나 저렇게 피로회복제를 맞았다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대통령은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저렇게 미용적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경계심을 늦추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미용사가 최순실 씨가 자주 이용하던 미용실의 원장이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청담동 헤어숍의 원장 송목 씨가 대통령의 전담 미용사로 10년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도 대통령의 머리를 봐줬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서 오늘 아침, 사실 어제 아침까지도 매일 하는 건데, 대통령은 당연히 전담 미용사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영부인도 있어야 되고, 외국에 이제 해외 순방도 많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최순실의 단골 미용사라는 거, 그것이 문제죠.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연예계입니다. 최순실 씨 게이트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연예계까지 퍼졌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징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어떤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거를 갖다가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고 그러면은 그 가수는 가수 생명이 인생이 끝장납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엄중히 제가 경고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자 특정인을 제가 공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연예계에 이른바 최순실 라인이 있다, 최순실 연예인이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가대표급 가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건데, 해당 연예인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 내가 최순실 라인 연예인 이름을 말하면 가수 인생 끝장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김병민 의원님, 이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 확인 안 됐어요. 그렇죠.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요. 사실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건을 준비하고 아마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해왔던 얘기들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주목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장시호 씨를 대상으로 장시호 씨가 핵심 몸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또 많은 네티즌들이 주목하기도 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연예계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안민석 의원이 현재로서는 어떤 연예인이 연루됐는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을. 근데 이제 몇몇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또 얘기를 올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현재로서 뭐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는 가수 그리고 또 가수 이승철 씨 같은 부분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아까 증언들이 나온 건데 내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다 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안민석 의원이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행인데 흥미 위주로 꼭 무슨 티저 광고 보듯이 다음 주에 깔 거야 이런 얘기들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이겁니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뭐 회오리 축구단 얘기도 나왔지만 연결돼갖고 최순실 씨랑 안면 있고 아는 관계 정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 그 덕이라는 건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합법적인 형태로서 이득을 본 연예인들이 있다면 이건 안민석 의원이 다음 주에 공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공개를 해야죠. 당장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된 사람들 하나하나 밝혀갖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농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닌가요? 이걸 무슨 라디오 인터뷰 가갖고서는 꼭 흥미 위주로 내가 누구를 다음번에 알고 있는데 사진 공개하면 너희들 큰애나?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요. 안민석 의원이 해왔던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박수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좀 공정하게 국민께 신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침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자부 장관 나와주세요. 들어가고 이제 행자부 장관을 안민석 의원이 불러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방금 김병민 의원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고 다음 주에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연예계 인사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또 방금 국토부 장관으로 교체를 했군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싸이가 아니다 이건데요. 내가 차은택 감독 본 지 10년이 넘었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은 0%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다 있는 연예계 인사들, 그 고리는 고영태와 연예계에 친분이 있는 인맥이 있는 고영태와 차은택을 중심으로 연예계 인맥들이 형성이 돼 있고 의혹이 나오는데 가수 이승철 씨와 가수 싸이 씨가 방금 안민석 의원이 거론한 연예인이 아니냐. 뭐 골자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우리 한류의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와 아까 이제 천병에 서 있는 그런 데인데요. 아무래도 그 자체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연예 기획사가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고 다만 이제 한류 여러 가지 행사, 차은택이 주도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그 안민석 의원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뭐 연예까지 뻗쳤다는 거에 이제 격가지고요. 격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연예인이라는 것은 누가 키워준다고 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콘텐츠와 그 경쟁력이 있어야지 살아남지. 아무리 누가 키워준다고 저 같은 사람 올라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제가 그 말하기인데, 변증만 울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러내고요. 드러내고 옆에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연예산업의 특수성도 조금은 가만히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이제 공개할 텐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모이는 집회,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내일은 3야당 이 집회에 같이 동참하기로 입장을 밝힐 만큼 내일 있는 집회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국민의당의 당론이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국민의당은 당론을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민주당이죠. 민주당도 내일 대통령 퇴진 시위에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만 않고 있을 뿐 사실상 대통령의 퇴진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질서 있게 헌법에 규정된 대로 많은 일들을 이제 질서 있게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헌법적인 일들을 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동의하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 야당이 다 대통령 퇴진으로 가닥을 잡은 건 같아요. 네. 국민당은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어제 민주당 한 인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도대체 나도 한국말을 좀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 민주당 인사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야당은 중심을 잡고 메시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뭐 영수회담을 하겠다, 혹은 뭐 퇴진 운동을 하겠다, 뭘 하겠다, 메시지가 분명하게 딱 돼야 되는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럴 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야 되는데 무능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기 대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탄핵이라는 어떤 사회적 비용 대신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질서 있는 하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일 이제 전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좀 민주당에서 좀 더 입장을 정해서 확실하게 어떤 그 방향성을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기신 전 의원님. 예, 내일 뭐 많이들 모이겠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밉다, 화난다 이런 뜻으로 물러나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야하라, 퇴진하라, 국민은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정치인도 이 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라는 얘기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인데, 특히 정치 지도자들 퇴진 또는 하야하라고 할 만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요? 김정은이 물러나라고 한 적이 있는지요? 저는 대통령의 퇴진 하야를 자기 속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은 할 수 있지만 잠룡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의원님. 저도 이제 이기준 의원님의 이제 생각에 동의하는데, 아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죠. 하야한 다음에 헌법 질서에 따라고 하자. 그러니까 실제 배치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대통령 하야나 독재 퇴진 요구를 1987년 6월에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6.29 선언이 있었고요. 당시는 이제 독재 정권이고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찌됐건 그 미우나 고우나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형국에 수습하는 과정 자체도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또 어떤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뭐 버스를 대여해서 청소년들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 자체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권이 이런 그 하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정말 대의민주주의니까 어떤 국회란 질서 안에 담아두는 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자체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시위 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의 입장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지금으로서 분간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60초 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 청사 내에서 이른바 황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사진이 찍히자 검찰이 오늘 검찰 청사 창문 일부를 창호지로 가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가리는데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숨겨지고 가려져 있었던 주요 권력자들의 비위를 드러내고 캐는데 주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